자, 오늘은 우리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혹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특정한 도메인을 염두에 두고 배우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불리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매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한 도메인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이라는 혹은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학기에 제가 CPS 혹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하이라이트하는 이유는 이 CPS가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는 면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에서 훨씬 더 챌린징한 프로블럼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메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시스템이 무엇이고 왜 이 시스템이 중요한지 또 그동안의 컴퓨터 환경이 어떻게 진화해 가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세상에 도래하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챌린지들을 극복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도메인 프로블럼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자료가 펜실베니아 대학의 Embedded Software for Life Critical CPS IoT Application 이 수업에서 가져왔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어떤 컴퓨팅의 혁명에 대해서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 70년대에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팅이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고요. 실제 대형 컴퓨터, 소위 말해서 메인프레임이 학교나 혹은 회사, 공공기관 혹은 뭐 국세청 그런 데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로 다른 것은 가능하면 사람들이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메인프레임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를테면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세무 자료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메인프레임을 매우 환영했었고요. 또 나사와 같은 데에서는 우주선을 그 스페이스로 보내기 위해서 많은 양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메인프레임을 사용해서 계산했었습니다. 상당히 큰 데이터를 또 주로 계산이 많이 필요로 한 그러한 프로세싱을 이때 많이 사람들이 메인프레임을 사용해서 해결했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는 데스크탑의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초에 애플에서 소형 데스크탑 컴퓨터, 애플 컴퓨터가 나왔을 때 정말 환호를 했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의 가격으로 매우 비싼 가격이었고요. 보통 일반인의 2달이나 석 달치 월급을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비싼 컴퓨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데스크탑 컴퓨터로 인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80년대에는 이 데스크탑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메모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처럼 CPU가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메인프레임을 작게 축소해 놓은 것이었고 또 CPU나 아니면 메모리가 성능이 뭐 64K, 뭐 32K 정도로 아주 매우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던 것이 뭐였는가 하면 워드 프로세서를 대신하는 것이었고요. 또 이 당시에 이제 랜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그 학교나 아니면 연구소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서로 메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80년대입니다.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인터넷이나 월드와이드 웹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의 그 공평성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과거에는 접하지 못했던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특히 www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 링크를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고안된 그러한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과거에는 접하지 못했던 도서관 정보 또 정부에 관한 정보 등등을 아주 손쉽게 클릭만으로도 찾아갈 수 있게 된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2000년대
쯤에는 이제 일본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뉴머러스한 컴퓨터 디바이스가 우리 생활에서 실제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줄 것이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센싱하고, 또 그 센싱된 정보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를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떤 컴퓨터가 일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쿼터스 컴퓨팅에서는 컴퓨터는 인비저블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트랜스파런트 하지만, 사람들이 컴퓨팅에 의해서 어떤 컴퓨터의 어떤 그 능력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던 것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리얼타임 시스템이었는데요. 자, 이것이 다음 세대로 연결돼서 나온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혹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과 IoT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뭘까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여기에 여러 가지 예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시티, 또 메디컬 디바이스, 카 매니팩처러, 그리고 비클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에어크래프트 시스템.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컴퓨터가 각각의 어떤 도시의 요소에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에너지 등등을 컨트롤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고, 또 사람들에게 좀 더 편리함을 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써 모니터 여러 개 붙어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환자 몸에 붙는 어떤 디바이스가 최소한 뭐 8개, 9개, 10개 이상 나가죠. 대부분의 것들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고, 어떤 정보가 컴퓨터로 나가서 처리돼서 다시 피드백돼서 이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메디컬 시스템, 메디컬 디바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매니팩처러, 카 매니팩처러나 비클 시스템 모두가 작건 크건 많은 인베디드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그리드나 아니면 에어크래프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월드에서 피지컬한 어떠한 그 사물들을, 실제 물체들, 어떤 물건들 혹은 어떤 장치들을 제어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 보면 이것들이 모두 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테이션이 있고, 또 실제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제어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컴퓨팅으로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특징들 좀 더 보면은 상당히 대규모의 시스템들이고요. 또 다양한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처럼 스마트 시티처럼 단지 어떤 트랜스포테이션이나 어떠한 뭐 건물이 아니라 도시 전체 내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통제하죠. 그래서 그러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유비퀴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컴퓨터가 있다 혹은 저기 컴퓨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런 것들은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또 우리에게서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실제 리얼 월드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보들을 센싱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실제 다시 피지컬 월드에 피드백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 세이프티는 뭘까요? 이 세이프티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CPS의 failure는, 다시 말해서 CPS의 어떤 실패는 사람의 생명이나 혹은 재산에 심각한 그 손해나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메디컬 디바이스는 전형적인 그런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이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클 시스템 역시 어떤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급발진이라든가 혹은 급회전 그런 것 등등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에어크래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실제로 에어크래프트가 크래시한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피지컬한 월드를 컨트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금면면에서 상당히 크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서로 묶여 있는 상태고요. 또 그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끔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CPS 시스템에서의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트렌드한 경향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데이터와 디바이스의 프롤리퍼레이션입니다. 데이터가 풍성해지고 디바이스가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작건 크건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CPU로 인해서 실제로 시스템이 통제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시스템들은 어떤 센서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데이터는 때로는 필요가 없어도 데이터를 모아드릴 수 있는 많은 기능들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고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들의 어떠한 폭발 그리고 데이터의 폭발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하면 어디나 인베디드 시스템이 존재하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더구나 현재는 빅 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라 함은 자, 아주 대규모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왼편에서 보시는 것은 송유관처럼 보이죠? 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먼 곳에 있는 송유관, 아주 먼 곳에 있는 뭐 하수관, 뭐 배수관 이런 것들 역시 센서를 통해서 범용적으로 그리고 월드와이드리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막거나 아니면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먼 곳, 아주 월드와이드 센서 네트워크 때문에 우리가 아주 광범위한 측면에서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또 그러한 예가 스마트 시티가 될 수 있겠죠. 스마트 시티에서는 건물이나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다양한 도시상에서의 물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역시 수십 대 혹은 수백 대 혹은 수천 대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가면서 서로 인터랙션에 가면서 드라이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CPS 시대에서의 또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CPS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CPS의 원리에 맞게 시스템들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커넥티비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리해 보자면 어떠한 인터커넥션 되어 있고요. 서로 상호 운용을 합니다. 어떠한 상호 운용이라 함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서로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범위 내에서의 챌린지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아주 컴플렉시한 시스템은 점점 비싸지고 있고요. 또 유비쿼터스한 인베디드 시스템 점점 싸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 인티그레이트 되면서 라지 스케일로 커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복잡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트렌드는 클로징 더 룹 혹은 어토노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클로징 더 룹은 기본적으로 룹이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호사가 어떤 입력을 컴퓨터에게 주죠. 컴퓨터는 그걸 프로세싱해서 어떠한 결과를 사람에게 주면 사람은 다시 그 결과를 보고 다른 입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집안을 어떤 컨트롤러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죠. 이 컨트롤을 통해서 집안이 통제가 되면 혹은 뭐 집안의 템퍼레처가 올라간다든가 습도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사람은 또 그것을 피드백 받아서 다시 입력을 하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룹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닫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떤 룹을 이루면서 피드백 받으면서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예를 보면 자 여기 보면 X in the loop이 되어 있는데 그 룹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X의 인터랙션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휴먼인 들으면 휴먼의 인터랙션을 요구하는 시스템. 다시 말해서 아래에 보시면 자 이것이 사이버 월드입니다. 이 안에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안에 보면 뭐 어떤 센서도 있고 또 액추에이터도 있습니다. 자, 이 인바이러먼트로부터 어떤 센서가 들어오면요. 센싱이 되면 그 값이 컴퓨터로 들어가죠. 컴퓨터로 들어가는데 또 사람이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떠한 입력을 줍니다. 그리고 센서로부터 들어온 입력과 또 사람부터 들어온 입력을 처리를 해서 뭐하는가 액추에이팅을 합니다. 혹은 어떤 모니터를 통해서 결과를 내보냅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다시 센서는 입력을 받고 또 사람은 그 결과를 보고서 어떤 인지를 하겠고요. 사람은 다시 처리를 해서 결과를 어떤 입력을 자 인베디드 시스템에 주고 또 센서로부터 들어온 데이터와 함께 처리된 다음 다시 액추에이터나 아니면 모니터로 데이터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룹을 이루는 것을 그리고 중간에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것을 휴먼 인 더 룹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자 사람이 들어있는 룹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또 하나의 클로징 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제어룸인데요. 여기서 상당히 많은 어떤 패널들이 있고 또 컨트롤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의 리액터가 자 컨트롤룸에 어떠한 그 정보 센서 정보들을 보내고 있고요.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훈련받은 기술에 따라서 또 지혈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클로징 룹 혹은 휴먼 인 더 룹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현재의 휴먼 인 더 룹은 매우 느리다는 겁니다.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실제로 인베디드 디바이스는 엄청난 폭발적으로 그 성능이 증가했습니다. 무어 법칙은 뭐죠? 무어 법칙은 그 인텔의 코파운더인 무어가 주장한 것인데요. 1년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CPU라든가 CPU의 퍼포먼스가 2배로 증가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까지 이 무어 법칙에 따라서 CPU의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메모리의 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실제로 컴퓨터가 하는 어떤 속도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속도의 면에서는 턱없이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발생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원의 낭비, 다시 말해서 컴퓨테이션의 파워의 낭비가 계속 초래되는 것이죠. 또 사람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관찰하게 되었는가 하면 사람이 낀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시스템이 스스로 제어하는 어토노미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이 어토노머스한 시스템이 직접 어떤 세상을 액세스해서 제어하는 그러한 세상을 더욱더 연구하게 되었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이 그룹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시스템이 직접 세상에 있는 것들 혹은 사물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센싱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읽어서 프로세싱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그러한 것이 어토노미한 시스템 혹은 CPS의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utonomous driving 하고 self driving 시스템이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레벨 2 정도의 어토노미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어토노머스 드라이빙을 즐기고 있고요. 향후는 레벨 3나 레벨 4 혹은
10년 이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로는 아마도 레벨 5,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놓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사람을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그러한 능력은 아마 곧 2000년대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CPS 월드에서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가 끝났고요. 네 번째 트렌드는 무엇인가 하면 AI입니다. 사실은 AI라고 하면 벌써 사람들이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AI는 최근에 사람들이 최근에 나온 그러한 학문은 아닙니다. 벌써 60년대부터 5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머신 혹은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컴퓨테이션의 파워나 혹은 센스 능력에 따라서 실제로 시스템이 잘 배울 수 있다는 것, 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과거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어떠한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autonomous driving이나 아니면 실제 어떤 드론을 이용한 전쟁에서도 이 autonomous한 시스템이 AI에 기반을 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AI에 의해서 인지되고 또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제어되는 그러한 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CPS 월드에서 맞닥뜨려야 할 네 번째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가지 트렌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우선 데이터와 디바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크기로 시스템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해서 많은 센서들이나 메인프레임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터가 연결되고 있고, 또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또 여러분의 자동차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라지 스케일 사이즈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로 의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클로징 룹이죠. 과거에는 사람이 꼈다고 하면 이제 사람을 빼내서 단지 기계가 어토노머스하게 혹은 컴퓨터가 어토노머스하게 시스템을 통제하는 그러한 것이 세 번째 트렌드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AI가 서로 인지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제어하는 그런 것들이 네 번째 트렌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CPS, 특히 좀 똑똑한 AI 세상에서의 CPS 월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큰 챌린지라 함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커다란 챌린지라 함은 바로 컴플렉시티와 또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자,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복잡함을 통제할 수 없으면 자, 통제 밖에 있는 시스템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인터랙션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일을 벌일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이 복잡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를 우리가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러분 복잡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잡도를 계속 늘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복잡도 때문에 다른 시스템들을 더 포함시키기에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잡도 때문에 시스템을 통제하기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더 확장하는 것도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컴포지션이나 컴포지셔널리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시스템들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죠. 두 개의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지면 파워가 늘어날 것이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멀티코어라고 해서 두 배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멀티코어이기 때문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면 아마 하나 싱글코어로 돌렸을 때보다는 더 빠를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프로세서 서로 의존적이라면 어떻습니까? 두 배 이상의 속도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리소스가 두 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로 하나처럼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AI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좀 머신러닝 하는 AI는 물론 정확도 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AI를 하시는 사람이라면요, AI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더 잘 학습하는지 아니면 덜 잘 학습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99% 100번에 99번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큰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어떻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autonomous한 드라이빙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듯이,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듯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자연스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시스템 혹은 시스템을 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잡성 혹은 어떤 확장성, 그리고 또한 어떠한 컴포지션과 컴포지셔널리티,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한국어로 붙여야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떤 통합성이라고 할까요? 두 개 이상의 어떤 리소스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나눠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불확실성이나 혹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하지 못하는 컨트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AI가 다스리는 혹은 인텔리전트한 CPS 월드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챌린지들 중에 챌린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PS를 좀 더 잘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선 CPS라 하면 컴퓨팅하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어떠한 코어를 가진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것에 의해서 피지컬한 시스템들이 바로 CPS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모니터도 될 수 있고 또는 코어디네이트 통제될 수도 있고요. 또 컨트롤 될 수도 있고요. 또 인티그레이트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컴퓨테이션한 요소, 다시 말해서 컴퓨터 시스템과 피지컬한 어떤 리소스들이 아주 타이틀리 커플된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또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어댑터빌리티나 아니면 어토노미나 아니면 이피션시나 아니면 기능적인 면에서의 펑셔널리티나 아니면 릴라이빌리티나 그리고 세이프티나 그리고 유저빌리티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테이션과 인포메이션과 컨트롤의 컨버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CPS의 특징을 보시면 우선 리얼타임 임베디드 시스템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여러가지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나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제어를 담당하는 것이고요. 또 클라우드 시스템처럼 우리가 상당히 넓은 범위 내에서의 어떠한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AI를 이용한 어떤 자동화 시스템 역시 이 CPS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우선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차량 한 대당 약 30개 내지 90개의 조그만 프로세스들, 소위 말해서 ECU라고 부르는 이 프로세스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엔진 컨트롤이나 아니면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에어백 등등을 이렇게 통제합니다. 또한 자동차가 이 내부적으로만 컴퓨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V2X, 이 X는 이 V는 V 그리고 X는 이것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비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2X인데, 그래서 비클과 어떠한 사물이 연결되면 그걸 V2X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자동차는 센서이자 액추에이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동차가 다양한 센싱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받죠. 그래서 다른 차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엣지 컴퓨터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엣지 컴퓨터는 그러한 모여진 데이터를 모아서 자동차에게 유용한 정보를 피드백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지 오토모티브라 하면 자동차라 하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어떠한 커다란 클라우드 시스템의 일부 혹은 어떠한 인터넷 시스템의 일부 혹은 뭐 어떤 인터넷 사물 인터넷의 일부라고 해도 크게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CPS에서의 오토모티브 시스템인 것이죠. 또 최근에는 메디컬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메디컬 디바이스 역시 CPS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센서를 이제 사람이 병원에 가면 많은 센서를 붙여놓죠.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ECG 심장 박동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포지션 센서 아니면 EMG 센서 등등을 사람에게 붙여놓고요. 이러한 정보를 이제 뭐 닥터라든가 어시스턴트들에게 주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잘 프로세싱하는 컴퓨터에게 저장을 하거나 입력받거나 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정보를 잘 프로세싱해서 실제로 처치해야 되는 어떤 의사들에게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센서가 쭉 있죠. 이 부분이 센싱 부분이 되는 것들이고 또 이 부분이 실제로 사이버 월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센싱에서 얻어진 정보들이 사이버 월드로 사이버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일단 이렇게 어떤 페이션트들이나 아니면 너스가 받아보게 되겠고 또 그러한 것을 다시 이제 환자에게 처치를 함으로써 실제로 어떠한 그 클로징 룹을 만들고 있고요. 또 컴퓨터 시스템이 실제로 사람을 처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 역시 현재의 메디컬 디바이스는 메디컬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보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게 수술방입니다. 수술방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모니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치들이 대부분 컴퓨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누우면 일단 여러 개의 그 니들이 붙기도 하고 또한 센서가 붙어서 환자의 몸에서 다양한 정보를 읽죠. 그리고 컴퓨터가 그것을 처리한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처치인지를 이제 의사에게 어드바이스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바로 셀프 드라이빙 카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어토노머스 그러니까 자율도에 따라서 그 자동차의 자율도를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보통 레벨 1이나 2는 ADAS라고 해서 주로 보조장치들을 가리키는 것들이고요. 현재 레벨 2까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레인 키핑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 왼쪽에서 사각지대를 봐주는 그런 시스템은 모두 ADAS에 속합니다. 레벨 3는 실제로 핸들을 조향하는 그런 셀프 드라이빙 카를 레벨 3부터 만들게 됩니다. 레벨 3가 바로 아주 기본적인 셀프 드라이빙 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벨 4부터 레벨 5까지는 레벨 5는 실제로 어떠한 환경 내에서도 사람의 어떠한 그 통제를 받지 않아도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견하기로는 2027년부터 30년 사이에는 아마 레벨 5를 장착한 그런 셀프 드라이빙 카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미 개발되었고요. 어떤 안전성 측면에서 실용성 측면에서 아니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지금 레벨 5에 있는 셀프 드라이빙 카가 이제 시험되고 있고 또 개발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두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들어가 보도록 하세요. 현재 그 셀프 드라이빙 카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좀 더 편리하면서도 좀 더 안전한
그 셀프 드라이브 카를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CPS에서의 하나의 커다란 애플리케이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띵킹 머신입니다. 1997년도에 그 IBM에서 만든 딥블루가 사람에게서 처음 체스 게임에 사람을 이겼죠.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해 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계산 면에서는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죠. 하지만 사실은 체스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말 위치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보고 또 있을 만한 가능한 모든 수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이길 만한 것들, 이길 만한 확률이 높은 그러한 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보게 되면 사람이 컴퓨터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를 다 읽기 때문에. 하지만 컴퓨터의 어떤 메모리적인 측면에서의 한계,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한계 때문에 그동안 사람을 이기지 못하였고, 체스 게임이나 아니면 바둑과 같은 어떤 컴퓨터 게임은 단지 몇 수만을 미리 보면서 사람과 경쟁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딥블루가 1997년에 사람을 이기게 됨에 따라 실제로 이 빠르게 서치하는 능력, 그리고 어떠한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면에서 사람을 능가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동일한 회사의 왓슨 역시 2011년도에 퀴즈쇼 제퍼디에서 사람을 이겼습니다. 이때 이제 왓슨이 보인 것은 사람이 사람보다 굉장히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아무리 이렇게 검색 범위가 넓어도 사람만큼 빠르게 어떠한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한국의 바둑 기사와 이제 구글에 있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서로 경기를 했죠. 바둑 경기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바둑은 실제 그 체스보다 훨씬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설마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한국의 바둑 기사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경기에 임하기 전에 매우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의 전패하다시피 했죠. 한 번은 이겼지만 네 번을 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컴퓨터가 과거에는 어떠한 메모리 한계나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사람을 이기지 못했지만 이제 어떤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학습이라는 어떠한 아주 어드밴스드한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사람보다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의 또 하나 핵심적인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 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CPS 월드라고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보틱스가 될 수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공장에서나 아니면 어떤 그 전쟁 이렇게 어떤 위험한 미션을 수행하는 면에서는 이렇게 그 로봇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어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휴머노이드 역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CPS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대화가 가능하고요. 아래 유튜브에서 이 휴머노이드가 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CPS의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은 실제로 무궁무진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메디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어떤 우주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나 어떤 화학 또는 어떠한 그 토목 건축, 그리고 매니팩처링, 그리고 농업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모든 분야에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들이 현재 구현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구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많겠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컨트롤이 정확한지, 또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잘 검증을 해야 되는지, 또 실시간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네트워킹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네트워킹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이건 실제로 리얼 월드에 있는 어떤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시큐리티 측면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들을 개발하면서 맞닥뜨려야 할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몇 가지 문제를 보면요, 우선 자동차가 페일류 없이, 어떠한 심각한 어떠한 사고 없이 운영될 수 있느냐라는 어떠한 그랜드한 챌린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떠한 스마트 시티 내에서 전혀 그 전기적인 어떠한 셧다운 없이, 블랙아웃 없이 시스템의 스마트 그리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인, 또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어떠한 빌딩을 만드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스마트한 라이프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우리가 뭐 바쁜 사람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 혹은 불편하신 분들을 보조하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어떤 월드 클래스의 메디슨을 얘기할 때 이제 어떠한 위치에 의지하지 않는 어떤 액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좋은 메디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그랜드 챌린지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떠한 테스팅이나 아니면 인티그레이션 타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아니면 셀프 코렉션이나 셀프 힐링 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혹은 시스템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머신, 사람처럼 느끼는 시스템, 느끼는 머신,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가 바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만한 그러한 CPS 월드의 챌린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 함은 우리 주변에 컴퓨터로 통제되고 있는 눈에 컴퓨터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리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한 광범위하게 우리의 사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CPS들은 기본적으로 세이프티나 시큐리티에 매우 민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CPS의 어떤 failure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세이프티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또 우리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어떠한 정보에서의 보안, 시큐리티 문제, 그러한 문제에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CPS의 소프트를 위한 그런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고요. 단순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이 그것이 셀프 드라이빙 카를 위한 어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에이다 모듈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개발할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는 것이 바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그러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roactive, 다시 말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단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근데 패시브에 프로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도발적이라는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쩌면 더 도발적으로 무엇인가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로액티브하냐 혹은 패시브하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프로패시브하게 도발적으로 무엇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리얼타임 프로퍼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얼타임 시스템이 뭔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로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리퀘어먼트 분석이죠. 요구 분석입니다. 이걸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유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로 어떻게 우리가 리퀘어먼트를 분석할 수 있는지, 주로 유즈 케이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명시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